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미국 H-1B 비자 정책 변경 소식 때문에 정말 떠들썩했죠. 네, 맞아요. 아주 큰 뉴스였습니다. 특히 이제 청취자분께서 이 복잡한 사안, 그 진실이 뭔지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이 논란의 핵심을 제대로 파고든 시사평론가 제이선의 분석입니다. 네, 제이선 평론가의 분석이죠. 처음 뉴스 딱 터져 나왔을 때, 와, H-1B 비자 비용이 개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오른다. 다들 정말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그랬죠. 거의 뭐 미국 기술 산업 끝났다 이런 반응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엄청난 장벽처럼 느껴졌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파장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이선 평론가는 이런 헤드라인, 그 너머를 좀 보려고 한 거죠. 직접 백악관 웹사이트에 공개된 그 1,580단어짜리 대통령 포고령 원문을 파고들었어요. 아, 원문을 직접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제이선의 분석을 통해서 언론 보도랑 실제 정책 내용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이 정책이 진짜 뭘 의미하는지 그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핵심은 시스템 남용을 겨냥했다는 건데 과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할지 제이선의 시각을 따라서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혼란의 시작점, 바로 그 10만 달러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 보죠. 제이선 분석에 따르면 이게 언론이 말한 연간 비용이 전혀 아니었다면서요. 이게 왜 그렇게 큰 차이인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제이선 분석의 핵심 출발점인데요. 그가 원문을 딱 확인해 보니까 10만 달러가 모든 H-1B 소지자한테 매년 부과되는 그런 비용이 아니었어요. 아, 매년 내는 게 아니고요? 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리고 주로 미국 밖에 있는 H-1B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처음 입국할 때 그때 고용주가 단 한 번 내야 하는 뭐랄까 입국 수수료 같은 개념에 가깝다는 겁니다. 아, 입국 수수료 한 번만. 네. 그리고 이게 또 당장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2026 회계연도, 그러니까 2026년 2월에 시작하는 H-1B 추천부터 새로 신청하는 경우를 주 대상으로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미국에서 H-1B로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미국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뭐 블룸버그 같은 주요 언론들이 막 보도했던 연 10만 달러 폭탄,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정확합니다. 제이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언론들이 원문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자극적인 내용만 막 확대 재생산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그가 지적하듯이 법적인 효력은 포고량 원문 그 자체에 있는 건데 말이죠. 심지어 당시 상무장관조차도 포고령 내용을 정확히 이해 못한 채로 발언했을 가능성까지 제기할 정도였어요. 아, 상무장관까지요? 네. 구글 같은 대기업이 직원 한 명당 연 7만 달러를 내야 한다. 그러면 연간 13억 달러 이상 추가 비용이니까 이건 거의 H-1B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계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제이슨 분석대로라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일종의 공포감 조성에 가까웠던 셈이죠. 와, 정말 극적인 반전이네요.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좀 오해하기 쉽게 복잡한 규정을 만든 걸까요? 제이슨은 이 정책의 진짜 목표가 뭐라고 봤습니까? 제이선은 그 답을 포고령 원문 자체에서 찾습니다. 이 포고령을 보면요. H-1B 제도가 원래 취지,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찾기 힘든 고급 기술 인력을 보충한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명확히 지적을 해요. 원래 취지에서 벗어났다. 네. 특히 일부 기업들이 이 제도를 미국 노동자를 더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하는 그런 수단으로 시스템적으로 남용, 시스테믹 어뷰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적 남용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제이선이 그 포고령에서 찾아낸 건가요? 네, 제이선은 포고령에 딱 명시된 구체적인 데이터하고 사례들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예를 들면 일부 고용주들이 H-1B 초급 직책, 그러니까 인물 레벨 직책을 활용해서 미국 노동자보다 인건비를 한 36% 정도 절감하는 행태, 이런 걸 지적하고 있고요. 36%나요? 꽤 크네요. 그렇죠. 또 IT 분야에서 H-1B 비자 승인 비중이 이게 2003년에는 32%였는데 최근 5년 평균으로는 65%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런 통계도 제시돼요. 65% 이상이요? 와, 정말 높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례도 있어요. 제이선이 주목한 부분인데 포고령에는
해고될 미국인 직원한테 자기 다리를 대체할 H-1B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시키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네. 자기를 대체할 사람을 교육시키라고요? 네. 심지어는 그것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그런 경우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말 좀 비인간적인 처사죠. 와, 해고될 직원한테 후임자 교육을 그것도 비밀유지 서약까지 쓰게 하면서 그건 정말 상상 이상인데요. 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미국 내 컴퓨터과학 전공 대졸자들의 실업률이 최근 7.5%까지 치솟는 문제라든가 또 일부 H-1B 비자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들의 어떤 비자 사기, 자금 세탁, 연류 같은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까지 포고령에서 거론되었다는 점을 제이슨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은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해 보려는 시도다. 이게 그의 분석인 거죠. 그렇군요. 와, 제이슨 분석을 쭉 따라가 보니까 언론의 첫 보도와는 정말 그림이 완전 달라지네요. 그렇다면 이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제이슨 분석에 따르면요. 아마 청취자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이슨의 분석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쪽은 명확해요. 바로 값싼 해외 인력을 대량으로 데려와서 미국 내 다른 기업에 파견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H-1B 시스템을 이용해온 IT 아웃소싱 회사들입니다. 아, IT 아웃소싱 회사들. 네, 여기서 잠깐 좀 명확히 하자면 IT 아웃소싱 회사는 주로 이제 해외의 저임금 기술 인력을 대규모로 고용해서 미국 내 다른 기업에 파견하는 형태의 회사들을 말하는 건데요. 제이슨 분석에 따르면 10만 달러라는 높은 입국 비용 장벽은 이들 회사의 핵심 사업 모델, 그러니까 저임금 인력을 대량으로 활용하는 그 전략 자체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만들 거라는 거죠. 아, IT 아웃소싱 업체들한테는 거의 뭐 직격탄이겠군요. 그럼 반대로 이 정책으로 인해 좀 유리해지는 쪽도 있다는 건가요? 제이슨은 누굴 꼽았나요? 바로 이 지점이 제이슨 분석의 가장 놀라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정책이 좀 역설적이게도요. 현재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자나 혹은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H-1B를 신청하려는 정상적인 경우의 외국인 유학생들, 이들에게는 오히려 뜻밖의 희소식, 이외의 경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해요. 네, 뜻밖의 희소식이요? 아니, 비용 장벽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제이슨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해외에서 저임금으로 막 대량 신청을 넣어서 시스템을 교란하던 아웃소싱 업체들의 신청 건수가 확 줄어들면 H-1B 추첨의 전체 신청자 풀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아, 경쟁률이 낮아진다. 그렇죠.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에서 정규 교육받고 좋은 일자리를 확보한 진짜 우수 인재들의 기자 당첨 확률은 오히려 대폭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예측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좀 불필요하거나 남용 소지가 있는 신청이 줄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가 오히려 늘어난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제이슨은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다른 단속 강화 조치만으로도 H-1B 당첨 확률이 한 15% 수준에서 40%까지 확 올랐던 사례를 언급해요. 40%까지요? 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그 확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장기적으로 이것이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희망적인 전망까지 내놓습니다. 물론 미국 노동자들, 특히 그동안 좀 외국인 노동자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IT 전공 졸업생들에게도 일자리 경쟁 환경이 다소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고요. 와, 정말 예상 밖의 분석입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구한 외국인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문이 넓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군요. 네, 제이슨은 바로 그 점, 그러니까 H-1B 제도의 본래 취지에 더 부합하는 인재 선발 시스템으로 회귀할 가능성,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는 또 덧붙여서 기업이 만약에 연봉 50만 달러 이상 받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해외에서 꼭 데려와야 한다면 10만 달러의 입국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해요. 아, 그 정도 인재라면 뭐. 그렇죠. 즉 이 정책은 저가 노동력의 무분별한 유입은 막으면서도 미국 경제에 진짜 꼭 필요한 최상급 인재 유치는 막지 않는 상당히 좀 정교하게 설계된 이중 효과를 노린 것이다. 이게 제이슨의 해석입니다. 듣고 보니 상당히 설득력이 있네요. 근데 제이슨은 이 포고령이 단순히 이 10만 달러 입국 비용 도입, 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고 봤죠. 앞으로 더 클 변화도 예고되어 있다고 분석했나요?
맞습니다. 제이슨은 포고령의 다른 조항들을 근거로 이게 그냥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H-1B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의 시작점이라고 분석해요. 개혁의 시작점이요? 네, 단순히 비용 장벽만 세우는 걸 넘어서 시스템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포고령은 향후 노동부가 H-1B 직책에 요구되는 최저 임금 기준 (prevailing wage) 있잖아요. 이걸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 임금 기준 자체를 올리는군요. 네, 또 국토안보부에는 현재 그 무작위 추천 방식 대신에요. 더 높은 기술 숙련도나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지원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추천 방식 자체를 바꾸라는 거네요. 와. 네, 제도의 근본적인 운영 방식을 바꾸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죠. 뿐만 아니라 제이슨은 포고령이 국무부에 B1, B2 방문 비자 같은 걸 이용해서 일단 미국에 들어온 다음에 H-1B로 신분을 바꾸려는 소위 편법을 막기 위한 규정 강화를 지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합니다. 아, 그런 꼼수도 맞겠다. 네, 시스템의 허점을 좀 차단하려는 다각적인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이슨은 이 정책에 혹시 또 다른 뭐랄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의도 같은 게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나요? 그는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관점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데요. 바로 H-1B 위자 소지자의 미국 출입국에 대한 잠재적인 제약 가능성입니다. 출입국 제약이요? 네, 10만 달러라는 입국 비용이 생기면 H-1B 소지자가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예전보다는 좀 부담스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비용 때문에. 제이슨은 이것이 어쩌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추측해요. 즉, 미국에서 교육받고 일하면서 첨단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 고급 인재들이 이걸 쉽게 자기 모국으로 가져가거나 유출하는 것을 좀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미국에 더 오래 머물면서 미국 경제와 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숨은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H-1B를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일할 권리를 넘어서 일정 기간 동안은 미국에 머무르겠다는 더 강력한 약속이나 선택을 내포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와, 그건 또 상당히 다른 차원의 해석이네요. 인재 유출 방지까지 염두에 둔 전략일 수 있다. 흥미롭습니다. 제이슨은 이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언론의 역할이나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이슨 분석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그는 많은 유력 언론사들이 백악관 웹사이트에 버젓이 공개된 1580단어짜리 포고령 원문조차 제대로 확인하거나 분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네, 대신 연간 10만 달러라는 아주 자극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헤드라인 경쟁에만 매몰되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부정확하고 걸러지지 않은 정보와 특정 정치인이나 정책에 대한 기존의 반감 같은 감정적인 요인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해요. 아, 감정에 휘둘린다. 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감정에 맞는 정보만 딱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분노를 표출하는 세태, 이걸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제이슨은 결국 원문을 직접 찾아 읽고 냉정하게 분석하는 이 비판적 사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사례가 정말 여실히 보여준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시사평론가 제이센의 분석을 쭉 따라가 보니까요. H-1B 비자 정책 변경을 둘러싼 논란의 실체가 우리가 처음 접했던 그 충격적인 뉴스 헤드라인과는 정말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다층적인 의도와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얽혀있는 그런 문제였네요. 네, 제이슨의 분석을 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10만 달러는 연간 비용이 아니라 미국 외부에서 새로 신청하는 특정 경우에 대한 일회성 입국 비용이라는 점, 그리고 이 정책의 주요 타겟은 H-1B 시스템을 남용해온 IT 아웃소싱 업체들이며 그 결과 오히려 미국 내에서 정규 교육받고 취업한 우수 인재들에게는 비자 당첨 확률 상승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분석. 네,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향후 H-1B 소지자의 이동 제한 가능성이라는 또 다른 고려사항까지. 이것이 이제 제이슨이 원문 분석을 통해 제시한 큰 그림입니다. 제이슨의 그 분석 과정 자체가 이 정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원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분석하는 태도,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제이슨의 분석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미국의 H-1B 정책 변화가 단순히 미국 내 노동시장이나 이민 정책의 문제에 국한될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인 고급 인력의 이동 지도와 국가 간의 치열한 기술 경쟁 구도 자체에 우리가 아직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파급 효과, 일종의 글로벌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